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점? 같은 점이 좀 같이 상존해요. 소득 부담 지수가 너무 높아요. 주택 대비. 주택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저는 조정을 걸 거라고 보는 거고, 불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요. 향후에 이 부동산과 관련한 전망, 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좀 나열을 하셨던데, 지금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네, 9억 9천대로 21개월 만에 그 10억 선이 무너졌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좀 있나요? 무너진 건 아니고 이제 2017년, 18년 수준으로 이제 회귀 중이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네. 무너진 건 아니죠. 뭐 100원에 샀는데 다 300원이 됐는데 거기서 뭐 280원 됐다. 뭐 왜 무너진 거예요, 그죠? 건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에서 그 어떤 착시 현상을 자꾸 일으킬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분들이 자꾸 그런 쪽을 자꾸 쓰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좀 피곤하죠, 사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죠. 좋지만 투자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영끌하신 분들 빼고 뭐 예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차익 많이 남지 않습니까? 무슨 네. 욕심을 그렇게 내세요? 기자분들이 투자하지 않고서야 그런 기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볼 때 기자분들이 좀 형평성을 갖고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게 이제 9.9억이 내려간 게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약간 이 조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써주면 받아들이는 분들도 편안하고 또 매도자분들도 무너졌다고 느끼면 안 가질 거 아니야. 그래, 맞아, 많이 올랐지, 좀 조정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전히 나는 차익이 나는 거야, 이렇게 좀 평온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기사. 그랬을 때 우리의 심리가 달라지니까 그 단어에 그럼요. 의해서. 정상적인 마인드에서 서로 접근할 거 아니에요. 매도자든 매수자든. 이거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디까지 무너질까? 저쪽 분들은 또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 혹시 더 무너지는 거 아니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렇죠. 뭐 그런 건 좀 우리가 좀 중화해서, 우리가 좀 착한 민족이잖아요. 그쪽으로 기사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이 무너질 의미는 있습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정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그 감정평가사분 방송을 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자신의 여러 가지 그냥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2017년도의 집 가격, 이것이 정상화된 가격으로 자기는 생각한다. 거기까지 조정될 거다. 네. 그렇게 보시구나.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30~40% 빠졌다 하더라도 그 가격대까지 가려면 한 70%는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30~40%는 더 빠져야 되게 정상화 크게 보셨구나. 되는 것이다. 우리가 월급장이들이 집 살 의욕을 갖고 하는 여러 가지. 네, 맞아요. 이론적인 수치 계산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맞는데, 우리가 이제 심리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 조금 업은 되겠죠. 근데 지금 가격이 조금 업된 것보다 더 업된 수준이에요, 내려왔지만. 그러니까 조정은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경제 상황이 뭐 안정적이라 그러면 그래도 조금 조정으로 그칠 텐데, 안 좋으면 더 내려가겠죠. 완전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 조정이 있다고 보고, 감정평가사님도 뭐 감정평가 하시는 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분 말씀에 저도 동감하죠. 조정이 있을 것이다. 아니, 요번에 책을 내셨어요. 네, 더 크래시. 죄송합니다.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끄럽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거기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런 네.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 내용에서도 보니까 집값은 붕괴가 아니라 정상화되는 것이다. 네, 조정 정상화 과정이죠.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장기 불황, 요새 그 일본형 장기 불황이라든가 이러저런 이제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도 일본처럼 장기 침체, 장기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언제 부동산 불패시나 깨진 적 있어?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때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주셨던 좀 부끄럽지만 책에 그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점, 같은 점이 좀 같이 상존해요. 다른 점은 우리가 학습 효과도 있고, 거기는 이제 기업 부채가 많았었고, 우리는 가계 기업이 같이 또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일본 애들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당한 거고, 우리는 이제 조금 조정 과정이나 그 버블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걔들은 뭐 닌자 대출 비슷한 무대포 대출을 뭐 120%까지 해줬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을 겪더라도 일본식 버블은 안 온다. 일단 보시고, 중요한 건 근데 전체 그림에서 너무 같은 요소가 너무 많아요. 고령화, 생산 연령 감소, 주택 보유율,
GDP 대비 주택 가격, 부동산 이게 너무 똑같은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이 거기 있는데 그래서 뭐 책 내용은 뭐 장관한 거 없습니다. 이게 그냥 강의한 내용을 가볍게 담아가지고 전문가분들은 보실 수는 아니고요. 그냥 초보자분이나 일반 분들이 조금 더 좀 정리된 걸 보고 싶다. 뭐 그렇게 가볍게 담은 책이니까 뭐 필요하신 분 보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일본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본의 모습을 따라가는 어떤 양상들이 네. 우리는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시장에서. 근데 이제 만약에 PF가 벌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그때 조금 비슷한 양상을 몇십 프로는 보일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근데 우리는 뭐 일본보다는 우리가 제가 이 얘기 드릴까요? 그 전 세계에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있잖아요. 네. 구기 종목 4종목이 동시에 올림픽에서 4위 그 동메달 딴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그렇게 뭐 작살날 일도 없을 것 같고 또 민족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조정은 있겠는데 이미 충분히 뭐 스터디가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지만 자산 관리는 필요하죠, 분명히.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보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소득이 들어야 된다 이런 네.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주택 가격이 암만 싸도 예를 들면 파키스탄 예를 들게 편하게 그냥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의 뭐 이런 국가들은 좋은 집을 많이 진다고 뭐 살 사람은 제한적이잖아요. 양극화돼서. 그 일반 주택을 지어도 집값이 뭐 1억인데 암만 긁어 모아도 1,000이다리면 못 사잖아요.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소득이 있고 미래에 대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시스템의 균형이 맞아야지 이게 돌아가잖아요. 시장의 판이. 근데 그 판이 넘어지게 되면 균형이 깨지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약간 그런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랑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HAI라고 소득부담 지수가 너무 높아요. 주택 대비.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저는 조정을 걸 거라고 보는 거고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을 쓰니까 이게 붙었잖아요. 수요가. 네. 특례보금자리론이 소득 여러분들 아시지만 신용점수 271점 이상이면 일단 대상이에요. 신용점수가 0점에서 1000점이에요. 200점 되면은 5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 좀 이상하잖아요. 미국에서 소득 능력이 이자 부담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 대출했다가 터진 게 서프라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부중을 서가지고. 그분들이 집값이 오르면 다행이지만 안 오르면 과연 그 이자를 부담할 수 있을까?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평균 대출액을 보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평균 대출액이 원래 5억까지 한도인데요. 서울, 인천 할 거 없이 전국이 2.6억에서 2.4억 사이더라고요. 그나마 소비자들이 이제 현명해져가지고 과도하게 투기를 노리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물론 그중에 몇 분들은 평균이니까 5억을 다 받았겠지만 그분들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집값이 안 오르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5억을 갖다가 대출 이자는 4%잖아요. 네. 1년이면 얼마? 2천이잖아요. 2년이면 4천. 근데 10억짜리가 있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5억 들고 5억 대출받고 5억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자기 능력은 안 돼도 4천은 있다 이거죠. 4천의 이자를 배팅했을 때 1억만 올라도 수익률이 50%고 2억이 오르면 150%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직도 계산법을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만약에 2년 뒤에 입주되는 현장 어디라고 제가 딱 꼬집어 얘기 못하지만 만약에 주택가가 내려간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파산이에요. 이런 걸 같이 위기가 뭐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잖아요. 딱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실수자분들한테는 약이 될 수 있는데 투기성이 가미가 돼가지고 과도하게 들어가는 분들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경제가. 그런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요즘 미국에서 터진 그 은행 파산 네네. 위기 요게 계속해서 일단은 진정은 됐는데 네. 계속해서 슬슬 또 뭐 최대 증권사인 찰스 슈왑인가요? 뭐 그런 것도 뭐
저 파산 저 뱅크런에 대한 네. 뭐 우려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꺼진 불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동성 이런 거를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6월 위기설도 있고 9월 위기설도 있고 그 2008년 데자뷰는 안 나겠지만 2008년도에 3월에 그 베어스턴스가 먼저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 급이 지금 CS나 뭐 SVB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작지만 두 개가 터졌잖아요. 그 대신에 작으니까. 그러면 그때 9월에 터졌잖아요. 리먼이. 네. 그래서 9월 위기설이 또 있는 거예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그러면 보통 금리 인상하고 나서 금리 마무리 시점에서 6개월에서 1년이면 뭐가 터진다라는 게 그동안의 어떤 학습 효과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부채 상한 한도액이 좀 너무 오버돼가지고 미국이 이걸 버블을 계속 방치하고 응급처치 몰피를 놔면 그게 과연 언제까지 버틸까요? 뒤에 더 크게 터지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 나라가 어디 자빠져야 이게 정리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네. 떠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가고 뭐 아니 땐 굴뚝 연기가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인리 법칙도 있고 우리가 지내온 걸 다 보면 그러면 이게 한 번 더 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럼 굳이 이 위험한 파도 속에 배를 띄울 필요가 없잖아요. 기다렸다가 파도가 잔잔해지면 들어가는 게 합리적인 투자나 자산 관리라고 전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확실히 안다면 그렇죠. 이거 완전한 기회야라고 팍 들어가겠지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명상의 개념으로 시장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자산 관리를 들어갈지가 좀 흐름이 보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VIP들 있잖아요. 네. 제가 아시는 어떤 센터장님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지금 안 움직이세요. 그분들이 바보겠어요? 그 VIP 센터장들은 자료를 얼마나 연구해 가지고 정리를 했겠어요. 그걸 듣고서 본인 생각도 있지만 듣고서 판단한 게 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럼 우리가 대충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움직여야겠 시장이 살아나는데. 큰 돈이, 큰 손들이 움직여야죠. 그리고 지금 OK저축은행 지금 대출 금지했잖아요. 저축은행 몇 개가 지금 대출을 금지한 거예요. 빌려줄 돈에 왜 안 빌려주죠? 은행이 역할이 뭔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많이 빌려줄수록 고금리다 보니까 수익이 크게 늘어날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 봄이었나 1월 초인가 작년 10월인가 왜 5개 저축은행이 대출 금지한다고. 그게 딱 듣고 제가 이거 뭐지? 터지겠네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다 확인되고 정리되고 나서 자산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8.15 머니톡 우리 식구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즘 사실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요. 네. 저축은행이 아무래도 좀 저신용자들에게 많이 고금리로 맞습니다. 대출을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시중은행의 20배라고 연체율이 그런 기사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20배는 있어요. 또 너무 과도하고 왜냐면 1금융권에 있는 게 연체율이 많이 낮아요. 네. 그거에 20배라니까 되게 높은 건데 높은 건 맞죠. 한 10%대 가까이 그러나 가니까. 워낙 1금융권이 낮으니까. 네. 20%라니까 너무 센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출이 10%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지금은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탈이 나기 시작하면 살살 배가 아프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딱 어느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화장실 가야 되고 그걸 생각해 보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현상이 안 나올까요? 자꾸 배탈 날 기미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한번 시원하게 정리를 해야 뭐가 다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말씀하신 그 은행도 그리고 또 어느 분인데 이거는 뭐 좀 가려서 말씀드리면 어느 좀 큰 메이저급의 신문사 사장님이 뭐 서울대에 나오시고 이제 경제통이시고 이제 인맥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턱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야, 돈 웬만하면 수출입은행하고 한국산업은행 나라에서 하는 데다 빼서 그쪽에다 넣어 이러시더래요. 불안하니까. 왜요? 그러니까 야, 뭐 저는 저는 신한 우리 은행인데요. 뭐 괜찮잖아요. 아이고 잘 생각해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저한테 묻길래 제가 뭘 알아요, 그러죠. 그래서 금융권에 여쭤보셔야지. 근데 저도 그냥 흐름상으로는 하여간 안전한 데 가는 게 좋은 것 같다. 이게 말씀드리겠다. 이게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네, 대형은행.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는 그 뱅크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심각한 위기는 아니지만 네, 맞아요. 뱅크런에 의해서 그냥 갑자기 그 파산나는. 저는 한번 썼는데 스마트폰의 역습, 뱅킹의 역습. 어느 나쁜 사람이 찌라시 하나 예를 들어서
멀쩡한 은행인데 도이치뱅크 그 3일 뒤에 파산이야 소문을 막 퍼뜨리다가 가져갈게요. 돈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뱅크런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만약에 이 예금자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비트코인처럼. 그분들이 은행 하나 폭파시키는 일도 아니죠. 스마트폰 경우 다 나오는 게 겁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중요한데 결론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약한 고리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보니까 우리 돈 갖고 은행들이 잘 놀고 잘해서 잘 먹었네. 근데 막상 돈 빼면 다 망하는 회사들이네. 이거는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안 망할 회사들만 남겠네. 이런 뭐 추측이 좀 가능하죠. 그래서 조금은 자산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지금 오늘자네요. 오늘 나온 네. 뉴스를 보면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그 평균 연체율을 보면 한 0.22, 네, 아주 3, 안정적이에요. 요 정도. 네,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저축은행 평균은 4.12. 네, 네, 네. 요렇다는 건데 네. 약간 주의 단계를 넘어섰죠. 네.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티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은요. 네. 그래 아무리 힘들고 힘들지만 요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쫙 올라가는 또 한국은 반복이었으니까 그러한 예. 급등세가 올 거야. 근데 이 책에서도 이제 더 이상의 불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그런 기대를 가진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대표님 역시 되게 스마트하신가 봐요.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보셨네. 와, 들은 지 지금 10분도 안 됐는데 방송 전에 들었는데 벌써 다 파악을 하셨네. 불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얘기만 들으면 이해되실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주택 자가 보유율이 지금 평균 60%가 넘어가요. 그 우리 소득분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그럼 계산하면 60%면 3분위까지 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중에 실수해가지고 타임 놓쳐가지고 못 산 분이 계시다 그러면 3분위에 한 반 정도? 그 정도 분 못 썼다고 가정하면 중요한 건 그분들의 이제 연봉이나 근로소득을 소득분포를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그걸 보면 다 연봉 5천 이하입니다. 딱 나누면 6천 이하가 70%예요. 그러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저히 서울에 이 집을 뭐 평소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얘기하는 대출 없이는 못 사. 대출 없이는 못 사는데 그 대출도 못 받을 정도의 집값이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높으니까. 그게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다운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소득이 미래소득을 보고 증가하는 걸 보고 이자 갚을 생각하고 대출도 꽤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도가 바뀌잖아요. 바젤3 때문에. 함부로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IMF에서 경고한 것처럼 대출 많이 하지 마라. 자제를 하는데 던진 게 이게 특례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정부가 구정을 서가지고 네. IMF나 OECD가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리하게. 그렇죠. 집값 명분은 내 집 마련인데 집값 더 비싼 집을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연결되는 것은 건설사들하고 그 투자자들인데 그분들의 볼륨하고 무주택자 다주하고 자영업자 숫자를 다 계산하면 이쪽이 더 중요해요. 그럼 경제를 제대로 보면 자제해야 되는 타임이 맞아요. 딴 나라처럼. 딴 나라는 다 긴축을 들어가는데 왜 우린 돈을 풀죠? 하늘은 금리를 올리는데 돈을 왜 풀어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미스매치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뭐 아시잖아요. 무역 적자. 그럼 우리가 당분간 저성장으로 가 있구나. 몇 년은. 그렇죠? 2차 전지가 팍 뜨면 조금 또 살아나겠지만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단기간에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몇 년간은 소득이 늘어나려면 우리 2차 전지가 전 세계를 휘어잡아가지고 반도체 호황이던 그때처럼 가려면 대충 계산해도 한 6, 7년 뒤잖아요. 그때까지는 지금 사줄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면 20% 밑은 다 공공임대나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 전혀 뭐 20% 이하는 연봉이 1,500, 2,000인데요. 뭐 그리고 3,500, 4,000이 40%란 말이에요. 그 집 갖고 지방 광역시도 못 사고 지방 8대 도시는 살 수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시장을 볼 때 6대 광역시하고 도심을 보잖아요. 여기는 힘이 약한 거예요. 사줄 사람들이. 네. 그래서 소득이 안 받죠. 소득이 안 난 거면 경제 성장도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경제 성장률 우리 좋을 때는 6, 7%뭐 그랬죠. 쭉쭉 갔다가 지금은 맨날 2, 3%뭐 마이너스도 나오고 1, 2% 갖고 6, 7% 되면 5년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그렇죠. 걸리잖아요. 그러면 수요라는 것이 한순간에 몰려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수요가 들려면 7년이나 그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단순 계산으로. 그러니까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힘이 약하다. 그래서 소득이 느는 거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지만 옛날 같은 불장이 오려면 한꺼번에 좀 모았다가 팍 들어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모는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분산이 되니까
예전 같은 불장은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결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향후에 그 이 부동산과 관련한 전망 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좀 나열을 하셨던데 그 부분도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쓴 건데 저 혼자 생각한 시나리오예요. 네, 저 혼자 네. 시나리오인데 일본형처럼 좀 위험하게 될 것. 그건 이제 외부 변수가 있을 때라고 보여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네.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처럼 가는데 이제 느슨하게 갈 때. 근데 이제 위기가 와가지고 위기가 안 오고 우리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이럴 때 소득 분배 이럴 때 이게 세 가지예요. 그냥 간단해요. 큰 시나리오는 아니고. 근데 그 시나리오 중에 비율이 우리가 다시 쭉 올라가려면은 산업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정부가 안정적이고 네. 정치가 안정적이고 경제가 안정적이고 이래야 이제 이게 3, 4년, 5년 뒤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인구 감소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좀 덜한데요. 10년 뒤부터는 한 해 몇십만씩 사라져요. 갈수록 심각해지겠죠. 네, 그런 게 장기적인 시나리오하고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같이 봐야 되는 걸 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워딩만 써드린 건데, 그러니까 시나리오 개념은 그거죠. 우리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예측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불장은 없을 것 같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국지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뭐 반도체 뭐 특수 구역 만들었잖아요. 특별 구역을 그렇죠. 키우는 네. 거 용인 같은데 이런 데는 어느 시점에 됐을 때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고 민간이 투입할 때 그 지역은 살아나겠죠. 그런데 철저히 양극화 시장도 오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묻지마 투자가 되잖아요. 다 같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시장이 안 될 거다.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살 분들이 더 많이 올라줘야 이게 시장 가격이 버티는데 여기는 줄고 여기는 집이 좀 다 자꾸 튀어나 60, 70대가 집을 제일 많이 갖고 계세요. 그 그렇죠. 10년 뒤는 그분들이 7, 80대잖아요. 네. 그럼 15년부터는 뭔가 그림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물론 도심지고 일자리가 많고 경제가 발전하는 도시 지역들은 조금 강세를 띠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진짜 옥석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 시장이 오기 때문에 철저히 지금 지방에 투자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갭이 싸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오니까 자산 관리 타임을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나중에 팔지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게 저 일본 그 뉴스 네. 그 우선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도심 지역은 일자리가 있으니까 사람이 맞습니다. 계속 네, 맞습니다. 네,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약간 좀 외곽 지역의 위성 도시들 예, 베드타운 역할을 했던 곳들 네. 거기는 완전 히 슬랭화돼 가고 있다고. 영원의 집 가져가잖아요. 빵원에. 세금을 낼 게 없으니까. 집 안 팔리는 거 확정적이고 올 사람이 없으니까. 비어 있는 집도 많고. 근데 그거를 빵원을 가져가라도 그런 데잖아요 지금. 그쵸. 그 일이 우리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장점이 하나 있어요. 교통 계획을 지금 계속 잘하고 있잖아요. 네. 뭐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외곽순환도로가 또 하나 뚫리잖아요. 2 외곽순환도로 서울 같은 경우에 그리고 대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외곽순환도로 작업을 하거든요. 외곽순환도로 효과가 너무 커요.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시내에서 신호등 10개 지나면 3 곱하면 30분이잖아요. 근데 외곽순환은 신호등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근성이 뭐 서울에서 1시간 밟은 건데 외곽을 타면 40% 줄는 거예요. 근데 그 외곽에 접근하는 곳에 신도시들이 있잖아요. 네. 가격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산 효과가 우리는 일본보다 땅이 좁다 보니까 분명히 있어요. 전국적으로. 네. 이것도 시장 요소의 한 요소니까 감안하셔가지고 수요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거에는 결국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일자리가 맞습니다. 일자리입니다. 핵심이겠네요. 네. 이 와중에 미국에다 공장을 차리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에 차려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참, 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이런 가운데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들을 수밖에 없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연끌하신 분들이겠죠. 너무나 그러니까 자신 자체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안 하다. 흘려들은 정도가 아니라 저나 대표님 믿겠죠. 저 사람들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우리 혹시 시청자 중에 집을 많이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나 대표님은 사심 없이 예측을 말씀드릴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아니 저는 가지신 댓글을 보면은 네. 부동산을 투자를 많이 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씀 주세요. 저는 알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저는 항상 모든 출연자들이 왔을 때 그 주장을 들으면서 반대쪽 사이드의 질문을 자꾸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동조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나 봐요. 전혀 아닌데 그죠?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커밍아웃 아니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저는 뭐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근데 하여튼 저희는 그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공정한 들으시면 이야기를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저 많은 유튜브도 좀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저 815 모니터 대표님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손을 꼽는 약간 성인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라고도 합니다. 뭐냐면 아니 그렇게 수익이나 모델을 챙기지 않으시면 그 괜찮나요?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다른 데 계시더라고요. 좋은 뜻에. 그래서 일반 자본주의론에 매몰된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아이, 참 별 말씀을 또 네. 아유 얼굴 뜨겁네요. 네, 하여튼 오늘 네.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우리 한문도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